자, 공공외교의 정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공공외교는 전통외교와 달리 문화예술이나 지식, 언어, 그리고 미디어 등의 다양한 수단을 활용합니다. 자, 이러한 수단을 하나의 매력으로 활용함으로써 외국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또 감동을 줌으로써 자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수단들이 바로 앞서 언급했던 소프트 파워입니다. 우리는 앞서 소프트 파워를 이야기할 때 이 소프트 파워의 세 가지 실제적인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형태가 바로 문화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전통 문화나 대중 문화를 막론하고 이 문화야말로 소프트 파워의 핵심 자원인데요. 소프트 파워가 공공외교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핵심 요소라고 한다면 이 소프트 파워의 핵심인 문화가 결국 공공외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공공외교와 소프트 파워 그리고 문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의 관계에 대해 좀 더 설명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는 이 21세기를 가리켜 문화의 세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문화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21세기를 또한 소프트 파워의 시대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에 강대국과 약소국을 또한 막론하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 자국이 가진 이 소프트 파워 자원을 활용하여 어떻게 하면 소프트 파워를 극대화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소프트 파워를 활용하고 또 극대화하기 위해 소프트 파워 담론을 담아내는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자세히 설명했던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공공외교입니다. 각 국가들은 이 외교의 한 축인 공공외교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소프트 파워를 활용합니다. 자, 두 번째는 공공외교와 비슷한 개념 혹은 하위 개념으로서 인식되는 문화외교입니다. 문화외교는 이 문화를 수단으로 하거나 주체로 하는 외교 활동으로 문화가 이 소프트 파워의 구성 요소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문화외교 역시 소프트 파워 담론을 담아내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국가 브랜드입니다. 국가 브랜드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들 세 가지 개념 중에서 문화외교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문화외교와 공공외교는 매우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개념을 혼용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엄밀한 차원에서 이 문화외교라고 하는 것은 문화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이 공공외교의 하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외교는 또 무엇일까요? 먼저 문화외교의 정의입니다. 문화외교 연구자들 사이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문화외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문화외교란 정부 기구 혹은 정부 기구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이 다른 나라의 정부와 국민을 대상으로 예술, 지식, 정보, 언어, 그리고 제도 등을 수단으로 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자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의 이 소프트 파워를 높이기 위한 활동이 바로 이 문화외교입니다. 이 정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문화외교의 주체는 정부 기구 혹은 정부 기구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이고 여기에서 문화외교의 수단은 예술이나 지식, 정보, 언어 등이며 또 이 대상은 다른 나라의 정부와 국민이 됩니다. 또한 문화외교의 목적은 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 소프트 파워를 높이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문화외교의 주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문화외교의 주체는 사실 훨씬 다양하고 광범위합니다.
여기에는 이 민간단체를 포함하여 일반 개인까지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처럼 문화외교에는 이 민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문화가 가진 속성 때문입니다. 물론 문화외교도 이 외교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화외교는 고급 문화이건 아니면 대중문화이건 반드시 높은 수준의 문화적 소양을 보유한 사람들의 참여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 외교관의 능력만으로 자국의 문화 역량을 대면할 수도 또 전달할 수도 없습니다. 문화외교의 주체가 이 문화적 소양이 없는 사람이라면 상대국과의 문화 교류에서 상대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이는 국가 간 문화 교류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 간 문화외교 활동에는 이 문화적 식견이 탁월한 민간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민간 부분과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문화적 창의성이나 발현은 국가의 개입보다는 이 민간의 자발적인 동기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민간은 국가가 수행하는 외교의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거나 대신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국가와 완전히 별개의 주체로서 독자적인 외교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수행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닌 것이죠. 문화외교는 또한 이 국가의 경제 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는 문화의 속성상 이 문화외교가 한 나라의 문화 상품을 수출하는데 크게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의 발달로 이 문화의 소비가 크게 증가하였고 소비의 방법 또한 매우 편리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K-팝을 비롯하여 K-드라마, K-뷰티, K-게임 등 다양한 한국의 대중문화는 외교의 수단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성과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2021년에는 한국의 콘텐츠 수출액이 무려 14조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4.4% 증가한 수치인데요.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이었던 가전이나 2차 전지, 전기차 디스플레이 패널 등을 훌쩍 넘어서는 규모였습니다. 그만큼 이 문화 상품이 갖는 경제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21세기를 가리켜 문화의 세기라고 표현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문화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냉전이 끝나고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 국가 간 문화 교류 또한 빠르게 증가하였고 특히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강하게 추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의 영향력은 크게 증가하였고 문화적 영향력은 이 국력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영토나 인구, 자원 같은 경성 자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국은 절대로 이 강대국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화나 가치, 인적 자원 같은 이 연성 자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국은 이미도 문화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한류의 영향력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하여 2021년 있었던 이 K-팝 월드 페스티벌이라는 짧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우선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느 대륙인지를 막론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K-팝에 열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국가 이미지 상승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1세기를 이 문화의 세기라고 불러도 충분하지 않을까요?